음. 그 변화하는 거 에너지 흡수 방출 이거를 좀잘 모르겠어요. 일단 양성자와 중성, 자, 또 이것도 미리 내가 전제 조건을 좀 하나 깔아놓을게.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건 나도 모르고 더 정확하게 하면 모든 과학자들이 파고 들어가면 몰라. 모르는 부분이 나오잖아. 근데 심지어 내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은 양성자의 전자가 하나 첨가가 되면 중성자로 변한다고 했던 게 불과 한 십몇 년 전에, 십몇 년은 아니구나, 솔직히. 20몇 년 전에 내가 학생일 때 배웠던 개념이야. 근데 그때는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아는 거야.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반만 맞은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서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면 양자역학의 세계는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우리가 노벨상이고, 그 유명한 그 리처드 파이만 선생님께서는 양자역학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 세상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근본적인 원리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약간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일단은 이제 전자 조건을 일단 깔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막 바뀌고 중성자 양성자로 막 바뀌고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언제? 고온일 때, 온도가 높을 때. 자,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자. 양성자, 중성자가 고온일 때, 아주 온도가 우주 초창기 때는 막 서로 막 바뀌어서 1대1이었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왜 1대1이냐면, 얘, 쿼크가 3개가 이렇게 업, 다운. 어쨌든 쿼크 3개씩 모여져 있는 애인데, 그 업 쿼크가 다운 쿼크로 하나만 바뀌어도 그냥 중성으로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얘 반대로 얘도 다운 쿼크가 업 쿼크로 하나만 바뀌어도 얘가 돼버려. 양성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쿼크 하나 차이밖에 차이 안 나고, 쿼크란 거는 그냥 우주 초기에 시작했던 기본 원자이기 때문에, 기본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우주 전체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대신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나 이렇게 결속력이 지금보다는 약해진 거야. 너무 뜨거워서 얘들이 서로 이 쿼크가 막 튀어다닌다는 얘기지. 실제로 물 있잖아, 물. 물을 막 가열을 하면 온도가 뭐 90도, 90도, 95도, 99도 되다가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할 거야. 근데 끓는 건 언제 끓냐면은 딱 1기압일 때. 1기압일 때 100도에서 끓지. 만약에 압력밥솥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뚜껑을 밀폐해서 물을 끓여버리면 100도가 아니라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집에서 만약에 압력밥솥으로 밥을 먹잖아. 그러면 뭐 요즘 전기밥솥일 테니까 전기밥솥으로 하면은 그 안에 온도는 물이 끓는데 물이 한 110도, 115도에서 끓어. 압력도 높아졌으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꽉 압력을 채워서 물을 막 온도를 높이잖아. 온도를 높이면 이 물이 어떻게 변하냐면 뿌옇게 변하면서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가 돼버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사실 엄청나게 높아봤자 이 우주의 온도는 택도 없죠. 뭐 내가 말한 높은 온도는 뭐 700도, 800도 정도야. 700도, 800도 정도까지 얘가 사실 액체로 유지가 돼. 왜냐면 압력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대신 1기압이 아니야. 막 30기압, 40기압, 50기압, 100기압, 200기압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500도, 600도 되고 액체 상태인데 그런데 온도를 더 높이면은 이제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뭔가 뿌연 물질로 변해버려. 그때는 이제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게 돼버려. 그때는 그래서 뭐 상이라고 그러지? 액체, 기체, 고체를 따질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물 분자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로 움직이는 거야. 알잖아. 고체는 단단하게 서로 붙어 있고 액체는 조금 더 흘렁흘렁대고 기체는 막 서로 뛰어다니는데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대충 뭐 이상한 슬러시처럼 얼음의 슬러시 얼음 가루가 쭉 흘러내리면 이건 뭐 얼음인지 물인지 뭐 대충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온도가 뜨거워서 쿼크가 막 서로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얘가 그냥 1대1로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전제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데서 갑자기 탁 봐봤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양성자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냐 중성자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냐 기본적인 에너지가 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거지. 이게 길에 있는데 요따만한 돌덩이와 요따만한 돌덩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누가 더 에너지가 돌덩이랑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다 치면 야 땅에 있는 돌덩어리와 높이 있는 돌덩어리가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왜냐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야. 질량이 같아도. 자 다음 이런 건 또 명확하지. 하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는 움직여.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 얘가 다 에너지가 높아요. 왜? 속도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얘는 있으니까 더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질량이 좀 작고 얘는 질량이 커. 그러면 에너지가 누가 더 많냐? 물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둘 다 0이고요. 위치 에너지도 땅에서 높이가 같다고 치면 사실은 그 높이도 이 질량 중심 높이야. 중심 높이인데 그냥 높이가 같다고 치면 위치 에너지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없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는 그 질량만 있어도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요런 공식.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합니다. 요 C 제곱은 이거 광속의 제곱, 상수예요, 상수.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제곱이니까. 이건 정해진 상수고, 질량이 커지면 그냥 에너지가 커진대요. 이게 아인슈타인께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질량이 크면 그냥 에너지가 크다고 보자고. 여기 요만큼 상식이야. 중성자가 에너지가 높냐, 양성자가 에너지가 높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둘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냐를 판단하면 돼. 근데 질량이 누가 크냐면 중성자가 커요. 그럼 중성자가 질량이 왜 크냐는 어려운 문제야. 그거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중성자가 질량이 왜 크냐를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뭐나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한바닥 이상한 공식같이 뭔가 얘기 나올 텐데 전혀 못 알아먹는 얘기고, 그거는 이건 알죠? 대학 있고 대학원이 있는데 이제 학사, 대학 마친 사람, 석사, 박사쯤 돼야 이해가 되려나?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할까 말까 그래요. 참고로 니네가 갖고 있는 질량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비밀을 얘기하면 돼. 선생님이 78kg이야 질량이. 원래 살쪘어요. 내가 74가 내 적정 몸무게인데 4kg가 쪄가지고 죽어도 안 빠지네요. 내 질량이 78kg이란 말이야. 이건 무게가 아니야. 질량당이잖아.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원자나 분자나, 즉 쿼크, 얘도 질량이 있단 말이지. 그 질량을 다 재보면 78kg이라면 뜻일까? 아니야. 다 재보면 대충 내 몸에 있는 쿼크의 양, 전자의 양 싹 다 재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대충이야. 한 7.8kg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한 70kg 정도는 어디서 온 거냐? 에너지에서 온 거야. 얘들 결합할 때 질량이 생겨. 결합할 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 그러니까 결합할 때 왜 질량이 생기는지도 애매하단 말이지. 왜 내 몸의 순수한 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겨울에 내 코 달아보면 이렇게 나오는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물질들이 결합할 때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표현돼 버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질의 양 자체만 따지면 사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어쨌거나 쿼크들이 서로 결합을 할 때 그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서 질량이 결정돼, 사실은. 그래서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 게 얘네들이 결합을 좀 더 세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없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해 준 거야. 양성자에 전자가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왜냐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돼버려? 중성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전자는 분명 질량이 있어. 양성자의 한 184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전자 질량이 한 1840배 정도가 되는 게 양성자야. 그럼 거기에 양성자에다가 조금이라도 184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질량이 추가가 되면 더 무겁지 않겠냐고. 질량이 더 크지 않겠냐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거나 중성자가 질량이 큽니다. 그러면 중성자가 질량이 크면 중성자가 에너지가 높지.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 자, 여기 양성자 에너지, 중성자의 에너지야. 그럼 양성자 에너지가 낮고 중성자 에너지가 높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하려면 양성자란 놈이 에너지를 받아야 높아져. 이렇게 중성자로 변할 수가 있어. 반대로 중성자는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잃어야 양성자로 싹 변하겠지. 근데 너무나 뜨거울 때는 양성자가 에너지 받기가 쉬워. 휙휙 넘어가, 이쪽으로도. 반대로 중성자도 에너지 잃기가 또 쉬워. 휙휙 넘어가. 그때는 온도가 너무 뜨거울 때는 뭐 에너지를 넣고 있고 개념도 아니야. 정신이 없어, 이 쿼크가. 막 바뀌어, 그냥. 막 연결되고 바뀌고 막 양성자, 중성자 막 짬뽕이 돼버리고 섞여버리고 막 난리를 치니까 서로 그냥 대중 없이 우리 눈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컵에 물이, 기체가 딱 명확한 게 아니라 뿌옇게 섞이면 물도 있고 기체도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체인지 모르겠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액체인지도 모르겠고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양성자, 중성, 방금 전까지 양성자였는데 좀 있다 보니 중성자로 바뀌어 있고 그냥 우주 전체로 보면 그냥 뿌연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1대1인데 온도가 내려갑니다.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 이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야 중성자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에너지를 누군가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열이야. 아, 키라고 쓰면 못 알아. 열이야, 열. 열이야. 에너지는 열로 공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야 중성자로 바뀔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위가 너무 추워. 그럼 반대로 중성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위가 차가우니까 오히려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갈 만하지. 나가면 이쪽으로는 수월하게 변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비율이 7대1까지 바뀌죠. 얘가 더 많아지죠. 후루룩 많아지죠.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중성자는 이렇게 바뀌기 좋은데 양성자는 뭐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중성자로 못 바뀌더라, 양성자가. 준이가 물어본 게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쉽게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나도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좀 더 자세한 거. 특히 아까 이런 거는 사실 설명을 해봤자 이거 쿼크들이 뭉치는 거 힘 가지고 어떻게 질량으로 표현되는가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대학원에 석사 정도도 안 배울 거야 아마. 배워도 못하고. 박사 정도 돼야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너무 어려워요. 그 물질의 행성 순서 3부쯤에서 그 딱 보다가 수소 원자핵 질량대 헬륨 원자핵 질량이 3대 1을 했는데 보니까 1대 3이 아닌가 잘못 쓴 것 같아서. 아, 거기서 말하는 주사의 질량은 이런 거예요. 그건 한번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무지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이제 수업에 관련된 얘기. 입자가 8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하얀 게 중성자고요. 빨간색이 이제 양성자예요. 제가 뭘 얘기한 거냐면 우주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 상태야. 그러니까 4개니까 1대1. 이렇게 딱 출발을 했습니다. 1대1인데 이제 엄청나게 고온인데 이 고온이었다가 이제 저온으로 쭉 떨어지면은 중성자는 양성자로 잘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몇 대 몇 가지 바뀌어? 7대1까지 바뀌는 거지. 거기서 그것도 왜 하필이면 7대1이냐고. 8대1도 아니고 10대1도 아니고 5대1도 아니고 7대1 정도 바뀔 수준까지 온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야. 온도가 만약에 더 떨어졌으면 더 많아졌겠지. 8대1, 뭐 9대1 이렇게 됐겠지. 온도가 만약에 조금 더 높게 아주 높은 데서 조금만 떨어졌으면은 뭐 굳이 7대1까지 안 갔을 거야. 뭐 4대3 이 정도? 딱 7대1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7대1 이렇게 됐지. 자,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서 양성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 뭡니까? 아, 선생님이 옷을 왜 두꺼운 거 입어서 비 와가지고 추울 줄 알고 두꺼운 거 입고 왔더니 더워 죽겠네. 양성자는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 핵과 같은 말입니다. 수소 원자 핵 5글자를 줄여서 양성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수소 원자 핵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쿼크와 전자가 있었고 가장 기본 입자. 그 쿼크가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으니까 수소 원자 핵은 사실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거야. 우주의 초기에. 근데 아직 뭐가 안 만들어졌냐면 수소 원자 핵 다음인 헬륨 원자 핵이 안 만들어졌지. 헬륨 원자 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에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건 이제 수소 원자니까 수소 원자 핵은 요거 하나.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게 헬륨 원자야. 원래 원자 핵이야. 전자가 물론 돌고 있겠지만 여긴 2개 돌고 있겠지만 전자는 질량이 너무나 미미하니까 얘네들에서 질량 따질 땐 빼자고. 핵만 따지자고. 그럼 대충 수소 질량이 1이라면 사실 이제 수소 이런 원자 단계에서는 그 질량이라는 말을 쓰고 원자량이라는 말을 써. 근데 어쨌거나 수소의 질량이 1이라면 헬륨의 원자는 4야. 그러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1대 4야.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수소 원자 핵이 만들었어. 이미 빨간색 만들어졌어. 그 다음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헬륨 원자, 두 번째가 이제 헬륨 원자 핵이니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야 해. 헬륨 원자 핵은 이씨 뭐야? 이거 빨간색이네. 이 2개 필요해. 양성자가 2개 필요하거든. 양성자가. 그와 동시에 중성자도 2개가 필요하거든. 이 그림에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똑같은 애를 한 쌍을 더 그리는 거야.
그러면 중성자가 두 개가 됐거든. 두 개가 됐거든. 그러면 요만큼만 묶어서 야, 요거 헬륨 원자 핵이네. 헬륨 원자 핵이네. 요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기서부터 잘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수소 원자 핵 개수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는 몇 대 몇이냐 물어본다면 핵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대 12대 1개밖에 없어. 그러면 12대 1이야. 그러면 12대 1. 자, 지금 이 그림은 우주 상태에 퍼져 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을 나타낸 거지. 그럼 이때 또 두 번째. 수소 원자 질량과 뭐 핵 질량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질량할 때는 전자는 빼버리니까. 헬륨 원자의 질량비를 계산해 보자. 그럼 수소 원자의 질량은 이 동그라미 하나당 1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만큼의 질량이 있는 거지. 그지? 헬륨 원자 핵은 질량이 얼마야? 4만큼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4만큼 있잖아. 그래서 4, 3, 12. 그래서 3대 1이에요. 자, 뭘 따질 때? 개수비를 따질 때는 12대 1이고요. 질량비를 따질 때는 3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대 3이 아니라 3대 1이에요. 왜냐면 수소가 많거든. 수소 하나의 질량은 얘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대신 12개가 있거든. 그래서 이 전체를 따지는 거고, 만약에 그게 1대 4, 1대 3은 아니고요. 사실 1대 4인데 1대 4라는 문제가 나오려면 수소 원자핵 하나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냐 물어보면 1대 4야. 그거는. 한 개는. 이거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율들이 싹 다. 아까 그 7대 1도 마찬가지고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비율. 질문하세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 게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여학생들은 질문이 없나? 둘 중에 하나야. 질문이 없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너무 쉬워요.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한 거고. 둘 중에 하나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오늘 빨리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거 정리 오늘은 쉬워요. 오늘은 어떻게든 그냥 휙 정리하고 끝날 테니까 7페이지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오늘은 뭐 사실 이해 안 될 게 없어. 오늘은 신나게 그냥 쓰다 끝날 것 같은데. 23번. 거기 보면 이제 원소, 원자 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뭔 소린가? 예를 들어서 물이죠, 물. H2O. H2O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3개야. 수소 2개와 산소 1개. 그치? 원자로는 3개인데, 자, 수소만 따지면 수소 원자 몇 개? 2개. 산소 원자 몇 개? 1개. 자, 분자로는 몇 개 분자? 1개 분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자, 이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 꼴랑 2종류. 이제 개수를 따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원소, 원자는 말을 좀 잘 써야 돼. 원소는 종류 개념이고요. 원자는 개수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좀 중요한 게 이제 밑에 주기율표가 바로 나오는데 이때 원자 번호가 뭐냐는 거야. 밑에 주기율표에서 정리가 되겠죠? 우리는 다 미리 배웠으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순서입니다. 딴 거 안 따져. 중성자는 하나도 안 따져. 중성자는 아무 따져 쓸모 없어. 원자 번호 따질 때는. 무조건 양성자 수고요. 가장 기본이라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도 같지요. 이온이 아닌 기본이라면. 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24번 주기율. 또 이게 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당연히 뭐 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또 뻔하게 나오는 거. 자, 1번. 이름도 이상한.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 이 과학자가 뭘 발견을 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세로의 성질을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얘가 제 원자량이 작고 이런 것도 알 수 없었는데 그냥 성질이 비슷해. 그냥 화학 실험하다 보니까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은 성질이 좀 비슷하네. 그래서 세 개를 딱 봤더니 신기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얘야. 얘가 만약에 끓는 점이 100도고 얘가 끓는 점이 200도라면 얘가 끓는 점이 150도라고. 중간쯤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얘 원자량을 쟀더니 얘가 10이야. 얘가 원자량을 쟀더니 얘가 30이야. 그럼 얘가 원자량이 20이더라고. 중간쯤 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이렇게 세 개씩 묶어. 얘도 그렇고요. 또 다른 세로족,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 세로를 묶어보니까 얘네 평균이 얘고. 그렇게 따지면 얘 두 개만 알면 또 얘 성질을 대충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새쌍끼리 뭐 되는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새쌍원 소설이죠. 새쌍원 소설인데요. 새쌍원 소설은 어디에서 따지는 거냐면요. 같은 성질을 가진 이 같은 족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 따집니다. 자, 이때는 사실 원자량이란 말이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정의는 못했지만 원자량 말고 어떤 물질의 질량이나 밀도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질량을 가지고 뭔가 갖고 놀았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얘네들도 원자량으로 되어나가도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원자량으로. 원자량이 지금 말로 이제 이 원자 세계가 아닌 세계에서는 질량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뭔가 무게, 밀도 뭐 이런 걸로 뭐 만들어 볼까 했는데 살아냈고요. 뉴렌즈. 시대가 이제 발전하면서 조금씩 이제 많은 물질들을 찾아냈어. 많은 화학 원소들을 찾아내서 그거 갖고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게 발견을 했네요. 얘가 이제 우리가 1족인 거 알잖아?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족 그 얘네들 그 비활성 기체 있고 다음 9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애가 얘 밑에 같은 성질을 갖는 뭐 이런 애가 등장을 하더라. 뭔가 8개마다 뭔가 새로운 게 하나씩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반복되는 그런 옥타브 음악의 옥타브처럼 뭔가 규칙이 있구나라고 해서 옥타브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옥타브를 다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도가 아니라 여기가 다시 도가 돼야 낮은 도 높은 도 이런 말이 되겠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안 됐어요.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얘가 무슨 뭐 실험실에서 반응을 해야 발견이 되지.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어, 아예.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옥타브마다 뭔가 물질이 생기는 그 비슷한 성질이 같이 막 나오는구나. 그래서 옥타브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대로 나열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해집니다. 성질 비슷. 여기까지만 좀 써놓읍시다. 별로 쓸 그것도 아닌데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기출문제에서 뉴렌즈, 옥타브설,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면 7번째마다 성질이 비슷. 이걸 틀린 보기로 낸 적이 있었어. 선생님이. 정말 쪼잔한 것 같아. 문제를 만들면 8번째. 그런 걸 못해. 맨델레프, 그 유명한 글씨가 좀 잘 이상하다. 그럼 얘기하세요. 맨델레예프, F가 아니라 예프. 멜레프. 제이는 그거 나오냐? 서수영, 너 서수영 없다 그랬지, 왕포는. 니네 서수영 나온다고 했니? 국어도 거기 없어? 서수영이 없어? 야, 씨, 국어를 서수영을 하면 뭐가 있다는 거야? 국어는? 없어? 과학은? 없고? 모르겠고? 야, 참고로 나는 서수영이 없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수영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야.
야, 눈 감고 다 찍어도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재수만 좋으면. 아, 물론 안 되죠. 재수만 좋으면. 자, 멘델레프 원자형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아, 엊그저께 내신 대비 또 지금 상담이 하나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딱 니네 학년 서울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 학생 그 3월 모의고사를 봤거든.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과학이 8등급 나왔대. 어떻게 하면 8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신기해. 8등급 받기 진짜 어렵거든. 받으려고 노력해봐. 받기도 힘들어. 6등급도 힘들 텐데. 야, 8등급 대단한 학생. 대단한 학생이야. 왜? 6등급, 5등급부터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사람인가? 야, 이게 뒤에 웃긴 게, 야, 니네들은 이런 표현에 분노를 느껴야 해. 사람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게 어딨어. 야, 니네가 무슨 정육점의 소고기야? 1뿔 등급, 1뿔뿔 등급, 뭐 등급이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 등급으로 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어? 그래, 네가 유명한 사람이다. 네가 교육부 장관이 돼서 싹 뒤집어 엎어봐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교육부 장관이 돼서 다 뒤집어. 등급이 어딨어. 아, 이 1등급 정도 되면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왕족이죠, 왕족. 귀족. 이게 이제 양반, 귀족. 아니 선생님 근데 진짜 내신만 잘 받으면 뭐 권진처럼 저렇게 학교 행사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쌤들 1학기는 내신 우리만 쓰면 계속 모든 다 하라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야, 이거 봐봐. 이게 평민이에요. 3등급이. 4등급부터, 이 4등급이 천민. 이 5등급부터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가축이에요, 가축.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아, 천민도 사람이 아닌가요? 좋아요. 사람은 아닌데, 천민 노예. 사람 같은 동물. 아니, 가축 같은 사람? 아이, 애석하죠. 교육과정이 예전에 내가 니네만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어. 학교 생활이니 뭐니 없고 학생 기록부가 별게 없어. 뭐 동아리 활동이니 다 필요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근데 사실 수능하고 내신도 다 봤습니다. 우리 때. 그 다음에 학교별 본고사. 요즘으로 치면 뭐 수학으로 치면 수리논술, 과학으로 치면 과학 면접 뭐 이런 거 각 학교마다 요 세 가지를 평가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뭐 선생님 멱살 잡고 막 이래도 그 뭐 점수에 뭐 표현이 돼야 뭐 그 대학을 뭐 가는데 뭐 걸림돌이 되지. 그런데 교육 과정이 조금씩 바뀌면서 너희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방법 여러 방법이 생겨서 이제 네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다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 니네 진짜 학교 출석도 진짜 그 1년에 며칠 나가야 되더라? 120일 나가야 되나? 정규 출석 일수가 있잖아. 정규 출석 일수만 채우고 나머지는 학교 안 나가고 수련만 잘 봐도 돼. 내신 시험만 딱딱딱 잡아서 정규 1등만 그냥 탁탁탁 해버리면 서울대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야 또. 그럼 그렇게 내신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왜 좋은 대학 못 갔어요? 나 따지지 마세요. 그냥 확률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갈 수 있을 확률이. 반대로 학교 내신도 엉망이고 막 했는데 그런데 또 생각보다 좋은 대학 갈 수도 있단 말이야. 확률이 그래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이 극단적으로 학생을 뽑는 학교가 어디냐면 한양대야. 거기는 굉장히 극단적이야. 극단적인 전형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 아니군요. 재작년 얘기네요, 벌써. 재작년 얘기인데요. 어떤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수학만 잘해. 수학만 잘해. 수학만 잘하고 걔가 어느 정도 못하냐면 국어나 영어는 89 나와 등급이 내신이.
지금 내가 말했잖아. 8등급 받기 힘들다고. 야, 9등급은 못 봐. 야, 9등급은 난 본 적이 없어. 전교 4%가 9등급이잖아. 그 9등급은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봐야 내 눈에 안 보여, 9등급은. 근데 걔가 89 봤는데 수학만 내내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1등급이었어. 수학만. 근데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안 뽑아줘. 수학만 잘한다고 뭐해. 다른 것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잘해야지. 그러니까 수학이 1등급이면 뭐 영어나 뭐 국어도 아무리 못해 3등급 나오거나 뭐 대충 이렇게 돼야 수학 잘하네 하면서 뽑아주지. 근데 한양대는 이것만 봐. 수학만. 그리고 학교 생활이 어떤지 진짜 아무것도 안 봐. 너 수학 잘하네. 걔가 한양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한양대는 그런 극단적인 전형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야, 니 다 안 해도 돼. 수학만 해도 한양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특별한 경우야, 이런 게. 아유, 기가 막히는 사연을 가진 애들은 되게 많아요. 내신을 따겠다고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전학 가는 건 부지기수고 내신을 따겠다고. 그렇게 가서 잘 되면 좋은데 또 잘 안 되면 또 망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해줄게요. 지금은 중간고사 급해서 사실 뭐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누가 말했지? 제이가 레이나 선생님이 뭐 다 하라고? 싹 다 해야 돼. 니네 지금 가장 그건 하지 마. 나는 뭐 수시로 대학 갈 거야,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지금 정하지 마. 어차피 니네 뜻대로 안 돼. 그거 다 안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야. 1학년 때는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고 내신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 대신. 니네 뭐 6월 모의고사도 이제 보일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전교 등수 쫙 나오고 하잖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학년 때는. 어차피 모의고사는 고2나 고3 때 따로 공부하면 됩니다. 진짜 모의고사 이제 진짜 그거는 니네 2학년 2학기 하반기 때는 이 교과서 잘 안 볼 거야. 이제는 무조건 EBS 문제집 들고 다니고 막 그냥 수능 모의고사 그거 공부할 거야. 어차피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조건 시험은 내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잘하고 두 가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멘델레예프인데 이제 원자형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데 멘델레예프는 여기 다 원자형이잖아요. 다 원자형 거 놀았잖아요. 심지어 누렌즈 아저씨만 하더라도 8개씩 배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18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배열하고 다시 이거 빼고 비화성 빼고 다시 밑에 또 배열하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좀 얼추 표같이 만들어 봤어 뉴렌즈 아저씨까지는. 근데 뉴렌즈 저 과학자는 뭐를 하나 관과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 그냥 한번 끼워 맞춰본 거야. 즉 원자량 순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원자량 시대였으니까 원자량이 뭐 1번 빼고 뭐 2번 빼고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발견 안 됐다고 치자. 근데 8번, 8번째 원자량을 여기다 갖다 그냥 붙여버린 거야. 순서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 이 과학자는, 이 러시아의 그 천재 과학자는 야, 왜 그러냐. 모르면 빼자.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이야. 언젠가는 이거 발견되겠지. 왜냐면 얘랑 중간쯤 되는 뭔 성질이 하나 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못 찾은 거 보니까 뭔가 나타날 거고, 얘가 나타난다면 녹는 점은 얼마, 끓는 점은 얼마, 밀도는 얼마, 성질들을 예측을 했어. 미리 해놨어, 예측을.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시험실에 찾아보니까 다 맞더라고. 멘델레예프가 예상하기에 다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가 현대 주기율표의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 그리고 이제 뭔가 표처럼 만드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그런 아주 훌륭한 과학자죠. 그런데 원자량은 다 틀렸죠. 이 세 개 원자량 다 틀렸죠. 자, 4번 현대는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원자번호 순으로.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번호 순으로. 이 말은 다르죠? 원자량의 순과 원자번호 수는 달라요. 왜냐하면 원자번호는 뭔데? 양성자 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양성자 수로만 배열을 하게 됩니다. 모즐리라는 과학자에서 양성자 수로만 배열.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멘델레예프는 뭐 양성자 순서로 배웠다 틀린 복이고 뭐 이런 거. 모즐리는 뭐 원자량으로 배웠다 틀린 복이고 여기까지는 다 원자량 갖고 놀다가 드디어 원자 번호로 갖고 놀고 있으니까 맨날 나오는 복이에요. 별것도 아니고요. 자, 밑에 25번 주기 봅시다. 이게 지금 대학 가는 거 막 궁금한 거 많을 텐데 조금 참아. 중간고사 보면 얘기해 줄게. 지금은 뭐 중간고사는 신경 쓰세요.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고요. 가로줄 1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족 밑에 써있죠? 족 주기율표에 뭡니까? 세로줄이고요. 이거 빨리 쓰고 넘어가요. 별것도 아니야. 1에서 18쪽까지 있고요. 또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갖습니다. 비슷한 성질. 자, 26번 에너지 준위.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 준위예요. 그래서 특정 궤도라는 것은 결국 이 핵에 가까이서 도는 궤도, 멀리서 도는 궤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전자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그러면 요 1번 전자, 2번 전자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 2번이야. 에너지라는 것은 뚝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땅이 있으면 요만큼 있는 공과 요만큼 있는 공. 얘는 요만큼 떨어지면서 일을 할 거고 얘는 요만큼 떨어지면서 일을 할 거 아니야. 에너지가 얘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핵에서 멀리 있는 애가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요. 이건 위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준위는 위치 에너지. 그럼 뭔가요? 27번. 전자 껍질.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얘기합니다. 야, 이것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오늘 아니면 뭐 어차피 앞으로는 할 얘기가 없을 거야.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돕니다.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또 이제 내가 밀리고 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돈다고 치자. 전자가. 전자 껍질 내가 3개를 배워놓은 거고 그 전자 껍질이 바로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란 말이지. 그럼 이 전자가 야 이쯤에선 돌 수 없을까? 요 중간쯤에서는 요 중간쯤에 이렇게 이렇게 돌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이 도는 길이 정해져 있어. 꼭 요 길로만 돌아야 돼.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한 100년 전이야 벌써? 100년밖에 안 됐어. 100년 전에 전자가 왜 여기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유가 없는데 왜 괜히 이렇게 돼? 자, 심지어 우리는 이게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가서 에너지 준위가 요 전자가 퐁 뛰어올랐다가 요 전자가 내려오면서 뭐 전자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막 뭐 이런 걸 공부했었단 말이야. 야, 그럼 요 전자가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 에너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야, 그럼 얘가 여기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걸 상상을 하지.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 왜 안 그러냐면 내가 지금 말했잖아. 파란색은 중간은 얘가 있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자, 얘가 여기로 움직여야 돼.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뿅 나타나요. 순간이동을 해, 실제로. 그러니까 전자가 순간이동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됨이야. 양자역학은 그거를 왜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되게 웃겨요. 양자역학 그냥 이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그냥 전제 조건으로 깔고, 야, 요 세 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뿅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사라졌다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학을 막 전개해 나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고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세계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아. 1 더하기 1이 2가 되는데, 아, 외계인들이 왜 2냐고 물어보면, 아, 1 더하기 1 2니까 2인 거지. 우리 세계는 이 세계야. 근데 외계인들이 보기에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는 세계지. 걔네들 세계는 또. 꼭 뭐 걔네들 세계는 그런가 보지.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또 하나는
여기 뭐 그때 잠깐 보니까 화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있던데 전자 궤도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궤도를 돈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태양, 지구 뭐 이렇게 금성 돌듯이 마냥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돌지가 않아. 전자가 이 핵 주위로 어디에 있을 만한지 확률로 표현을 해. 정확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로 표현하면 핵이 가운데 있으면 막 뿌연 구름처럼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아령처럼 표현이 되거나 무슨 막 뭐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될 거야. 왜 얘기를 하느냐? 예를 관심 있는 학생들은 화학에서 2학년 때 화학 선택하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니네 그리고 화학 선택하는 학생들은 화학이 뭔지 알고 선택을 하는지 물화생지가 뭔지 알고 선택하는지 알고 선택을 해야 돼. 화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원자 구조 공부하는 게 화학이야. 원자의 구조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를 공부하는 게 물리학 분야가 아니야. 화학 분야야. 그래서 화학 공부하면 뭘 해야 되냐? 양자역학을 해야 돼. 물리학을 해서 양자역학을 당연히 하지. 근데 그거 말고 화학 공부에도 양자역학을 해. 이 양자역학 공부하잖아. 그러면 노벨상을 탈 때 노벨 화학상을 탈지 노벨 물리학상을 탈지 왔다 갔다 해. 화학 분야기도 하고 물리학 분야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화학 반응이고.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화학은. 자, 28번 원자과 전자. 최외각 이거 원자가 전자 읽지 마시고요.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느냐? 요거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죠. 이게 최외각 전자죠. 아휴, 넘어갑시다. 말이 또 길어졌네요. 자, 뒷부분에 보면 29번에 주기율표인데요. 자, 요 이제 빈칸이 쫙 있는데 요거 주기율표를 다 채울 거야. 여러분들이 채우면 되고요. 아니요, 물론 써줄게요. 써줄게요. 근데 빈칸을 내가 다 쓰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알아서 거기다 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요게 뭔가요? 이 가로줄. 여기 족 1족, 2족, 3족, 13족 쭉 쓰겠지. 줄기 이렇게 쓰겠지. 빈칸이 쫙 있죠. 그럼 여기다 1, 2, 3, 4, 5, 5주기까지 쫙 쓰면 되고요. 옆에 뭐 1, 2 쭉 쓸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전에 이 안에 주기율표가 있고 이번 시험에서는 이 주기율표를 시험지 받자마자 그냥 한 구탱이에 써놓으라고 했어. 어차피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선생님이 쓸게. 주기율표를 어떻게 외우는지 니네 자유지만 선생님은 이 족으로 세로줄로 외우라고 내가 추천을 하는 거야. 가로줄은 즉 주기. 주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특징을 갖고 있어. 주기에 따라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를 아마 그때는 관찰을 해야 될 거야.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대부분은 세로줄이 더 중요해. 화학 반응이 세로줄에서 같은 성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 리, 칼, 배, 마, 칼, 칼륨, 칼슘, 붕, 알, 탄, 유, 질, 인, 상, 항, 불염, 부, 헬, 네, 나를 이 정도까지는 그냥 외워서 한구탱이에 써놔야 됩니다. 니네 AL, 알루미늄이나 이런 염소 같은 거 이렇게 L자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L자 이렇게 쓰는 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야. 1이랑 헷갈려서 그래. 1.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대문자는 헷갈릴 필요 없지. L 이렇게 써도 헷갈리지 않지만 소문자는 이렇게 일체험 쓰지 말고요. 필기체의 I, L인데 이 필기체의 L로 이렇게 쓰세요. 니네 수학이나 과학은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정보를 누군가한테 잘 전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세로줄 1족, 얘가 2족, 3족, 이거 3족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1족, 2족 다음은 3족이 아니라 몇 족입니까? 13족으로 붕 뛰죠. 14, 15, 16, 17 이렇게 18족까지 13족으로 붕 뜁니다. 맨 단골 문제예요. 알루미늄 붕소는 3족 원소이다. 틀린 거예요. 13족 원소죠. 그 왜 여기 10개가 전이온소라고 해서 주교표에 보면 여기 밑에 뭐 한마디 이상이 써 있는 게 있어. 근데 걔들은 대학교 화학과 대학 수준 아니면 공부를 안 합니다.
얘들 화학, 아주 고등학교 얘들 화학 선택해도 여기 10개는, 사이에 끼어있는 10개는 안 배워. 걱정 마. 요것만 하면 다 돼. 그래서 요건 13족입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또 채울 게, 위에 이름이 있네요. 1족 위에 수소 빼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금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금속을 무슨 금속이라고 이름을 대표적으로 여기 1족 딱 붙여놓습니까? 아까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 저 뒤에 보면 17족 위에 또 빈칸 하나 있죠? 얘는 이런 훈련부하를 무슨 원소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할로젠 원소라고. 자, 18, 하나 있어요. 18쪽 위에. 비활성 기체. 비활성 또는 불활성. 자고 부릅니다. 난 통합과학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얘 17종 할로젠 원소라고 다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화학자들이 야, 우리 할로젠 원소만 뭐지 해볼까? 이런 말을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 근데 이족도 사실 이름이 있거든. 얘는 알칼리 토금속이야. 토자가 붙어. 땅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가지고. 알칼리 성질을 갖고 있는데, 땅에서 많이 발견된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 이것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이름은 통합과학에서는 다루질 않더라고요. 또 맨 밑에 원자과 전자수 쓰는 칸이 있네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아까 뭐였냐면 최외각 전자수였어. 최외각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 자, 그러면 1쪽에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얼마예요? 1이에요. 두 번째는 2예요. 13족은 세 번째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 세 번째니까 원자과 전자로는 3입니다. 족으로는 13족이지만 원자과 전자는 3이죠. 얘는 4고요. 얘는 5고요. 얘는 6이고요. 얘는 7이고요. 얘는 그렇죠. 자, 얘네는 가장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는 사실 8개가 있어. 근데 8개가 있는데 화학 반응의 중요성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 이 8개가 너무나 만족해서 화학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 없구나. 빵개입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빵개. 조심해요. 자, 이제 밑에 30번 봅시다. 알칼리 금속 싹 정리를 해야죠. 수정 테이프가 어디 있었는데 없더라. 미안해요. 수정 테이프가 없어. 뭐 지금 당장 써야 돼. 내일 모레 체험학습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모레? 왜 내일 모레 못 들어요? 내일 모레는 뭐지? 금요일이니? 네. 무슨 체험학습을 어디로 가? 못 들어요. 롯데월드. 진짜 가기 싫어. 이거 이미 그때 그때 3월달에 신청한 건데 우리 반에서 다 가졌어. 롯데월드. 너네 안 가는 애 있어? 얘는 한팀장이야. 저 단기 좀 우리 캠핑장 가서 가겠다 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때 캠프는 좀 더 밀어볼 걸. 아휴, 롯데월드. 그거 없어도 되니? 없어, 지금. 그냥, 입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잘 붙여보세요. 자, 알칼리 금속 정리를 해봅시다. 주기율표 썼으니까. 자, 이거 잠깐 보면요. 요게 1번 원소고요. 요게 2번,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죠. 자, 번호. 이건 출석 번호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밑에 써볼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출석 번호는 다 무슨 순서냐면 원자 번호 순이고 원자 번호가 뭐냐면 양성자 수야. 즉 얘는 양성자가 1개 있고 얘는 양성자가 2개 있고 양성자가 3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은 원자량은 이 출석 번호의 딱 2배야. 왜냐면 양성자가 4개 있으면 중성자도 4개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질량, 원자량이 8이고요. 얘는 대충 6입니다. 얘는 대충 10이고요. 왜 대충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사실 정확히 재보면 뭐 10.23 뭐 등등 해서 조금 넘거나 조금 줄거나 막 이래. 근데 얘는
1이죠. 왜냐면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혼자 1이고요. 얘는 4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의 양 2배만 하면 양이 나와. 원자 양이 나와. 원자 번호의 2배만 하면. 탄소와 질소와 산소는 많이 쓰이니까 이건 외울만 합니다. 이 세 개는. 탄소 하면 6번? 그러면 원자량은 12? 이런 말이 나올만 해. 자, 헬륨 잠깐 보면은 양성자가 2개가 있고 중성자가 당연히 2개가 있겠지? 얘 핵 그린 거야, 핵. 내가 지금 헬륨 원자 핵을 그렸고 전자가 이렇게 2개, 우리도 이거 공부해서 알죠? 가장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만 있고 그 다음에는 8개가 있고 이런 거. 야, 선생님이 이런 걸 하나 그려봤어, 이렇게. 헬륨은 전자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헬륨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받을 이유도 없고 전자를 하나 잃어버릴 이유도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도 되냐? 되지. 실험실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들면 뭐해? 금방 없어지는데. 왜냐면 헬륨은 이건 싫어하는데 뭐 이런 찌꺼기 싫어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야? 헬륨이지. 그지? 야, 중성자 하나 더 집어넣었어. 전자 빼고 이제 전자 쓰니까 좀 이상해. 중성자를 대신 하나 더 집어넣었어. 그럼 이건 뭐야, 원소가? 헬륨이지. 중성자를 5개쯤 더 집어넣을까? 이건 뭐야, 원소가? 헬륨이야. 중성자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양성자 개수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참고로 아까 중성자 3개짜리 요런 헬륨은 실제로 있습니다. 얘 이제 그 유명한 헬륨3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그 헬륨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쓰는 재료, 달에 많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달에 가면 이거 캔다고 막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헬륨이고요. 원래 헬륨과, 원래 요 중성자 2개밖에 없는 거, 이런 헬륨은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그 화학실에서 실험실 해보고 뭘 해보면 그냥 헬륨은 헬륨인데 차이가 딱 하나 있는 게 질량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헬륨이 질량이 4라면 이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질량이 5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량을 이제 분리하고자 뭐 원심 분리기 돌려서 막 분리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라늄 그 발전 그 핵폭탄 만들고 막 할 때. 자, 알칼리 금속 봅시다. 빨리 볼게요. 알칼리 금속 1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1쪽 금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체고요. 금속이니까. 그리고요. 밀도가 작고요. 그리고요. 무릅니다. 다 성질이죠.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이 금속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굉장히 가볍죠. 무르는 건 얼마나 무르냐? 실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나트륨 조각 또는 리튬 조각을 뭐 한다? 칼로 자르면, 카타칼 같은 거 자르면 쑥 잘립니다. 그렇다고 막 그냥 뭉텅뭉텅 지우개처럼 잘리는 건 아닌데 힘을 줘가지고 누르면 싹둑 하고 잘릴 정도는 돼. 그래서 이렇게 잘립니다. 무르다. 자, 반응성이 굉장히 큰 게 특징이죠. 자, 반응성은 2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물과, 공기 중 산소와 잘 반응하고 또 물과 잘 반응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합니다. 자, 산소와 반응하면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물이 만들어지고요. 산화물. 산화물이 말이 어렵지. 그냥 녹 쓰는 거야. 철이 산화되면 철이 녹 쓰는 거 이런 거잖아. 산화물이 생성되고 금속이니까 얘는 원래 금속의 광택이 있단 말이야. 맨질맨질한 반짝반짝하는 금속의 광택이 있는데 금방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광택 이름. 자, 니네는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필기하는 게 아니야. 필기하면서 머릿속에 그동안 외웠던 거 다 정리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 물과 또 심하게 반응합니다. 물과 잘 반응. 물과 굉장히 잘 반응하죠. 심지어 물과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내면 폭발성이 있게 반응을 해. 칼륨 같은 거 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놓으면 뻥뻥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물과 아주 잘 반응을 합니다. 물과 반응하면 뭐가 생기냐면 수소기체가 생겨요. 자, 물은 이 조각을 물속에 넣으면 물과 굉장히 잘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얘네가 녹은 물은 수용액은 염기성을 갖게 되지.
그래서 그 염기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 알칼리란 말을 붙인 거야. 알칼리. 알칼리란 말은 산성은 애시드고 알칼리는 염기성은 알칼리잖아. 그러니까 물의 수용액 상태에서 알칼리, 염기성을 띠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액은 염기성입니다. 그럼 염기성 판단하는 지시학을 우리가 그때 뭐라고 배웠죠? 한번 배운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 반응합니다.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반응을 해요. 선생님,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물이 생겨요. 그게 왜요? 왜 산화물과 산성되냐고? 그 예를 들어 수소 보면은 공기 중에 수소 아니고. 여기서 알칼리 금속. 얘 빼고요. 얘만 알칼리 금속이에요.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야. 리튬은 왜 돼요? 뭐만 된다고? 리튬은 왜 돼요? 리튬은 금속이잖아. 금속이 산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녹슨다고. 산화물이 녹슨다는 뜻이야. 금속이 녹슨다고. 얘들 다 금속인데 녹슬어 버려요. 근데 녹이 잘 쓸어요. 굉장히 잘 쓸어요. 내가 만약에 금속 이거는 지금 페인트 칠을 한 거고 그냥 금속 없나? 어쨌든 그냥 금속을 이렇게 논다고 해도 철 같은 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냥 금방 막 녹슬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진 않아. 그런데 이 칼륨 같은 거는 처음에 실험실에서 갖고 오면은 칼륨이 무슨 색이냐면 이런 색이야. 누런색이야. 나무 토막 같아. 나무 토막 같은데 카타칼로 이렇게 자르잖아? 싹둑 잘리는데 이렇게 쉽게는 안 잘린다 그랬지? 힘 줘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잘라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자른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숟가락 같이 맨질맨질한 금속색이에요.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있어요. 여긴 누런색인데. 근데 광택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조금 있으면 광택을 잃는데 그 잃는 게 철이 녹쓰는 거 한참 더 안 보이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가 않아. 심지어 한 30분이면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반응을 좀 약간 습한 데서 좀 잘만 하면 한 5분, 10분이면 광택을 잃어버릴 거야. 그 정도로 금방 산화돼. 금방 녹슬어 버려. 광택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녹슨다. 자, 또 하나 외울게. 반응 정도를 외워야죠. 자,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이렇게 있고요. 반응은 뭐 물과 반응하든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든인데 흔히 이런 반응 정도 실험은 물에 집어넣어요, 얘들을. 이 조각들을 물에 집어넣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하는 건데 반응은 칼륨이 제일 격렬하게 반응을 해. 그래서 칼륨이 제일 반응이 크고요. 이렇게 리튬, 나트륨, 요순입니다. 나트륨, 리튬, 요순입니다. 칼륨이 제일 잘 반응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실 제일 잘 반응을 이렇게 말은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 세 조각, 뭐 A, B, C 이런 금속 조각을 물에 집어넣었더니 뭐 어떤 애는 매우 격렬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매우 잘, 얘는 그냥 잘 반응, 매우 잘 반응, 매우 격렬히 반응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 그래서 그냥 그건 국어적 표현이고요. 매우 격렬히, 매우 잘 이거는 그냥 시험에서 맨날 쓰는 단골 표현이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칼륨, 얘가 제일 잘 반응하고요.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제일 덜 반응하는데 야, 리튬이 이제 핸드폰 배터리 같은 데 들어가는 거잖아, 배터리. 예전에 뭐 핸드폰이 막 주머니에서 폭발했더니 못 되니 막 그런 얘기 듣고 전기차 맨날 뻥뻥 터지고 요즘 불 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다 리튬 배터리 쓰잖아. 그러니까 리튬만 하더라도 그 정도 반응성인데 그거보다 애들 훨씬 반응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냐. 실제로 칼륨은 터진다고 했죠. 연못에 던져놓으면 뻥뻥 터집니다. 저거 촬영 때문에 조금 쉬고 할게요.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